여러분, 오늘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희망이었던 나라, 하지만 동시에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나라, 바로 베트남의 금융위기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경제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상당수를 여기서 만들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는데 왜 금융시장만은 주기적으로 요동을 치는 걸까요? 단순히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베트남 경제의 어두운 이면과 그들이 겪어온 그리고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베트남은 말 그대로 황금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2007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돈이 베트남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며 환호했죠. 하지만 너무 급격한 성장은 늘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겁니다. 2007년 한 해에만 베트남 민간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돈이 흔해지니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2008년 초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25%를 넘어섰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제 산 쌀값이 오늘 다르고 점심값이 일주일 만에 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라의 달러는 부족해지는데 물건은 비싸지니 베트남 화폐인 동화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당시 모건 스탠리나 다이와 증권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베트남이 제2의 태국이 될 것이라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판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증시는 고점 대비 70%가 폭락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정부가 아주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를 대폭 올리고 대출을 조였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자 베트남의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당시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 보낸 FDI 자금이 실물 자산 형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태국처럼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의 위기는 큰 성장통으로 기록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국영기업의 부실입니다. 베트남 경제 구조를 보면 국영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은행 돈을 저리로 빌려 무분별한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비나신 같은 거대 국영 조선사가 대표적이죠. 이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쓰러지면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은행권으로 향했습니다. 2012년경 베트남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은 10%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약 10년간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VAMC라는 자산관리 공사를 세워 은행에 똥감된 채권들을 사들이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겉으로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열풍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던 2010년대 후반, 베트남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2022년 또 한 번의 거대한 폭풍이 베트남을 덮칩니다. 이번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바로 부동산 재벌들의 몰락과 채권 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위기의 시작은 2022년 10월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반팀팍그룹의 찌영 리란 회장이 체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죄목은 횡령과 사기였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GDP의 3%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란 회장이 소유한 사이공상업은행 SCB를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자기 주머니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베트남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베트남판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들은 은행 대출이 막히자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하자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고 돈줄이 마른 개발사들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노발랜드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죠. 2023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금융시장은 시한폭탄을 안고 걷는 형국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회사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베트남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부동산 경기 회복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베트남에게 치명적입니다. 달러 대비 동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외환 보유고를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젊은 인구 구조,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기지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다릅니다. 금융은 신뢰의 게임입니다. 부동산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고 불투명한 채권 발행이 판을 치는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뜻 큰 돈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베트남이 진정한 선진 경제로 도약하려면 지금의 이 금융 위기를 단순히 빚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금융 위기는 2008년의 인플레이션 위기, 2012년의 국영기업 부실 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2022년발 부동산 채권 위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신흥국이 겪는 공통적인 진통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특유의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단순히 GDP 성장률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과 부동산 개발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과연 베트남은 이 거대한 부채의 늪을 건너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10년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건 지금 베트남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금융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